자, 그러면 심층 인터뷰 오늘은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실적 1월 25일이라고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올 것 같은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떨 것 같은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현대차와 기아가 밸류에이션상으로 싸다 보니까 시장에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뭔가 아직까지 시장에서 확 변화 같은 건 좀 없는 것 같은데 이번 실적 발표는 저희가 어느 정도 톤으로 봐야 될까요? 이번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대보다는 좀 못 미칠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젠 사실 1월 초에 12월 달 판매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12월 달에 판매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현대기아차가 못 팔았었던 아니면은 연초 목표치 대비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12월 달에 좀 밀어내기 판매도 하고 좀 판촉 활동도 강화하고 이러면서 12월 달에 판매가 굉장히 많았어야 됐었는데 예상보다는 좀 많이 못 미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4분기 실적 눈높이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비용단에서의 이슈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임단협을 하면서 인건비도 좀 많이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인센티브라든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4분기 때가 또 각종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R&D 코스트도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 쪽에서도 4분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시장에서 이제 이번 실적 발표 자체보다도 자동차 산업 전반의 밸류가 너무 많이 낮게 거래된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함 같은 걸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섹터를 보는 위원님의 입장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떤 상황이 생길 때 좀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아주 큰 그림에서 봤었을 때에는 자동차 산업, 그러니까 기존 레거시 메이커들이 어떤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 과정에서 피해주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생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은 기존의 내연기관차 만드는 회사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다. 미래 어떤 테크놀로지 전환 과정에서 애플카가 들어오면은 현대기아차는 차 껍데기만 만든다. 이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입증할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주 단기적인 해결책인데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좀 주주 환원책 같은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 돈이 주가를 올리는데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걸 또 보여줘야지 또 주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주도권 그리고 또 이런 강력한 주주 환원책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의견 다 저는 굉장히 깊이 공감되는 의견인 것 같고요. 네. 그럼 일단 어쨌든 기존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는지가 결국은 일단 현재로는 이제 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은데 현재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일단 내수 시장에서는 뭔가 지금 차가 잘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까? 잘 팔렸죠. 일단은 좀 과거형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3년도에는 차가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때문에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작년에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대기 수요가 좀 일시에 좀 폭발을 했고 그러면서 고급차들 그리고 이제 좀 고가 트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차량들이 굉장히 좀 많이 팔렸고요. 올해는 약간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랑 기아가 이제 올해 연초에 가이던스를 발표한 거 보면은 국내 시장에서 현대차는 마이너스 7%, 기아는 마이너스 6% 정도 올해 이제 감소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좀 기저가 높고 대기수도 이제 좀 소진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좀 시장이 슬로우다운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했던 피크아웃로는 지금 이제 좀 인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말씀은? 그래서 사실은 올해 판매 목표치가 나왔을 때 사실은 그게 좀 올해 연초에 주가가 하락한 데 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다른 시장도 아니고 내수 시장이잖아요. 현대기아차의 내수 시장의 어떤 포캐스트라는 게 누구보다도 정확할 수밖에 없고 올해 한 7% 빠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거의 그대로 이제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많이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억울하지 않아요? 사실 주가 측면에서는 실적 잘 나올 때는 잘 나올 때마다 피크아웃이라고 기우제, 인디안 기우제 지내고 이제 조금 주가도 못 갔는데 이제부터 조금 슬로우 다운 할 수 있다 그러면 많이 억울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주가라는 게 그래서
또 어떻게 반응할지 저희가 또 예상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은 막상 또 그런 피크아웃 조짐들이 불기 시작하면은 또 주가가 사실은 이미 그런 것들을 또 선반영 미리 한 거잖아요. 그쵸. 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또 다른 이슈들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곧 있으면 나올 저가형 전기차라든지 아니면은 올해 하반기가 되면은 이제 미국에서 현지 전기차 공장 가동되는 거라든지 네네. 다른 쪽으로 또 관심이 또 싹 옮겨갈 수도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선반영의 또 미학이라고 또 주식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또 반드시 주가를 올해 내리는 게 될 거냐라고 하면은 또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전문가시네. 설득이 좀 되네. 약간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도 또 그렇게 받아들일 볼 수- 수도 있죠. 어. 네. 저희 명예과님이 또 자동차 업종에 관심과 애정이 많으시거든요. 엄청 많죠. 자동차를 또 좋아하시고. 네. 그러면 내수는 작년보다는 좀 슬로우 다운된다. 그럼 내수에서는 크게 기대할 건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면 미국 시장 쪽은 지금 어떻습니까? 뭐 현대 기아가 잘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사상 최대 판매를 기록을 했죠. 현대기아차 합산으로 대단하다.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미국도 사실 사정은 좀 비슷했습니다. 생산이 다시 이제 폭발을 하면서 판매도 이제는 엄청나게 잘 됐고 그리고 또 고가 트림 차종 중심으로 많이 팔렸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좋았고요. 올해를 보게 되면은 사실 미국 시장이 작년에는 두 자릿수 성장을 했거든요. 바텀에서 이제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한 2% 내외 정도 이제는 좀 시장 성장률은 좀 많이 둔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도 아마 그 정도 수준, 뭐 낮은 한 자릿수 정도의 성장률을 올해 거두지 않을까 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이게 사정이 아주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뭐 그 원인들을 보면은 일단 일본 차들이 작년 하반기 때부터 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 일본 차가 전기차 시대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도태가 될 거다 이렇게 봤었는데 예상외로 하이브리드가 지금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차랑 한국 차들이 뭐 쌍벽을 이루는 부분이 하이브리드긴 하지만 또 아무래도 이제 도요타나 이런 것들이 뭐 프리우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이 판매가 되다 보니까 일본 차들이 조금씩 이제 치고 올라가는 게 요즘 보이긴 합니다. 요 지금 미국에서 현대차가 작년 기준으로 생각하면 다른 미국의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퍼포먼스가 어떻습니까? 좋았습니다. 이제 뭐 GM이나 포드 이런 애들보다는 좋았다. 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본 차도 연간으로 보면은 사실 작년 연초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일본 차들이 작년 뭐 1분기, 2분기까지는 좀 고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11%막 이렇게 점유율이 되다가 지금 한 12월 기준으로는 10% 약간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점유율로는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약간 빠진 상태긴 합니다. 근데 사실 뭐 현대기아차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자동차 업종을 저도 증권사에 재직 중이고 자동차 업종을 이제 투자자로서 바라볼 때 네. 지금 뭐 차를 몇 달 팔고 이거보다 주주들이 기대한 건 사실 변화에 대한 뭔가 조짐에 대한 기대를 더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쵸. 기존 비즈니스는 사실 뭐 마켓을 어느 정도 확보했고 넥스트 아까 말씀하신 모바일 변화가 있는데 여기 잘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더해서 사실 경쟁 기업들인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것들 보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요즘 엄청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비아디 이런 것들 보면 일본에도 들어가고 뭐 싱가포르도 들어가고 인도네시아 들어가고 전 세계 다 다니는 것 같은데 호주. 네, 그러니까요. 지금 현대기아도 미국 외의 다른 시장으로도 확장 정책을 잘 쓰고 있습니까? 사실 현대기아는 이미 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중국 업체들이 하는 수출 전략들을 뭐 현대기아차는 벌써 뭐 몇십 년 전부터 이미 했기 때문에 사실은 수출을 넘어가지고 현재 생산 거점을 글로벌 전 지역에다 뭐 남미에도 있고 북미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뭐 아시아, 뭐 인도, 뭐 모든 지역에 다 이미 공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는 이미 뭐 앞선 스텝들을 다 밟아놓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변화를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행보들을 보여주면 그게 미래 기대감이라는 형태로 구차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막 올라가는 뭐 거기에서 조금 소외되는 거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현대기아차도 지금 올해부터는 글로벌 본격적인 어떤 확장 사이클이 새롭게 들어가는 게 뭐 미국에도 이제 전기차 신공장이 들어가고요. 미국의 네. 세 번째 공장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보면은
어떤 미국 같이 중요 시장에 신공장에 들어간 게 상당히 좀 터닝 포인트가 많이 됐습니다. 현지에서의 점유율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좀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장이고 2025년도가 되면은 인도에도 한 가지 공장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인도 공장 들어가면서 인도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 지배력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거기에 또 추가로 공장이 들어가면서 이제 거기서 또 다시 한번 성장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는 꽤 그럼 잘하고 있는 거네요. 엄청 잘하고 있죠. 아, 왜냐하면은 거의 좋네요. 글로벌 업체 중에서는 뭐 1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요. 마루티 스즈키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게 스즈키랑 마루티랑 이제는 합자회사인데 사실 일본 차가 판매가 되는 거긴 하지만 네. 뭐 그래도 거의 뭐 준 로컬 기업처럼 이제 받아들이는 기업이고 뭐 글로벌 업체 중에서는 뭐 현대기아차가 뭐 20% 정도 이상 점유율 가져가면서 좀 상당히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는 뭐 파는 거예요? 뭐 크레타 같은 차종도 팔고 있고요. 네. 뭐 셀토스 뭐 이런 소형 좀 중소형 SUV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거기 소득의 또 수준에 맞춰서 또 여러 가지 그렇죠. 차종들이 그게 인도가 사실은 좀 요구되는 사양들이 다른 지역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리 판매되는 모델을 가지고선 그대로 팔 수는 없어요. 거기에 커스터마이즈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글로벌 업체들이 또 못 들어옵니다. 노하우가 없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또 그거를 잘 이용을 해서 마케팅 포인트로 잘 쓰고 있어요. 거기에도 프리미엄을 좀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현대기아차가 프리미엄급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서는 로컬 차들에 아니, 비해서는. 주가 측면에서. 아, 좀 주가 거기 측면에서? 인도에서 잘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는 인도에서 잘하고 엄청난 있는 건 되게 좋은 성장성인데. 그렇죠. 근데 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네. 얘기만 들으면 다 이거 안 가는 게 너무 이상한데 작년 내내 너무 답답하고.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인도에서 잘하는 거 좀 줘야죠 프리미엄. 물론이죠. 그래서 네. 인도에서 이제는 뭐 사실 기아가 작년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고 뭐 재작년도 보면은 사실 한 지난 2년 동안 보면은 현대 대비해서 기아차가 훨씬 더 아웃퍼폼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거기에는 인도 신공장 들어간 게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인도를 보면 기아가 좀 더 엣지가 있군요. 왜냐면 현대차는 원래부터 들어가 있어가지고 인도 비중이 컸었고 기아가 사실은 3년 전에 인도 신공장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폭발적으로 물량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올라올 수 없을 정도로 물량이 성장을 하면서 판매 대수, 매출액이 쫙 올라왔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미국에서 뭐 이제 뭐 텔루라이드 같은 차종들 이런 게 잘 팔리니까 사실은 뭐 그런 신공장 모멘텀 이것도 더 잘 탄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주주들과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현대기아에 바라는 건 뭔가 우리도 이제는 모바일 플랫폼에서 뭔가 진화해서 뭐 정말 미래에서 하는 UAM이라든가 뭔가 새로운 비전을 뭔가 보여주기에 대한 기대감도 요즘 되게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CES에도 최근에 좀 주목받는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이번에 CES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저도 이제 뉴스를 보니까 뭐 하루 일 방문객이 뭐 2만 명 뭐 이렇게 된다라는 기사를 보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번에 수소랑 뭐 SDB 그리고 AAM, Advanced Air Mobility 뭐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테크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를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차를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술을 좀 선보이는 자리로 활용을 했다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기업들 중에서 UAM 관련 얘기를 좀 하잖아요. 도심공항이라든가 도심 내에서 뭔가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얘기들을 나오는데 그런 거 사실 나오면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좀 훌륭한 먹거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관련 내용도 현대기아에서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방향성들이 최근에 좀 구체화되고 있나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구체화되고 있는데, 네. 근데 그게 왜 이제는 결국에는 주가에 왜 반영이 안 되냐, 뭐 요 얘기로 가게 될 건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들을 새롭게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우리로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로보틱스,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해서 로보틱 쪽도 하고, 뭐 AAM도 하고, 뭐 수소도 하고, 전기차도 하고, 하이브리드도 하고,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주도권을 이제는 기술적인 주도권을 갖고선 능동적으로 하는 게 뭐냐에 대해서 이제 약간씩 의구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막 깔아놓긴 했는데 전기차를 그러면 목숨 걸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수소도 있고 하이브리드도 너무 있고. 백화점 다이소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나를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AAM이라고 했을 때 이 AAM의 글로벌 어떤 선두가 현대차냐라고 하면 사실 현대차는 지금 아직까지 프로토타입
수준에 머물러 있고 뭐 어떤 뭐 실증 사업에 들어가나 약간 요 정도 단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프리미엄으로 좀 이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정말로 어떤 확신을 갖고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타임라인에 맞춰서 어떤 실제 어떤 제품들을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들을 많이들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 그 시간이 어디서 나나 싶기도 하지만 다 잘하잖아요. 그런 거를 좀 꿈꾸는 거 아닌가? 약간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테슬라도 보면은 말은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되게 딜레이가 많이 되긴 하는데 아 그렇죠. 사실 처음에는 뭐 사기꾼이라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늦긴 하지만 결국에는 해낸 거를 한 번, 두 번 쌓이고 하니까 이제 신뢰가 가는 거죠. 아 얘는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결국에는 말한 걸 지키는구나.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줘야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중도에 이제는 뭐 어려움이 있으냐 뭐 이거는 접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끝까지 이제 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위원님이 보실 때 현대차의 미래 먹거리 중에 제일 힘쓰고 있는 거나 혹은 경쟁력이 있는 거나 얘네 여기서 진짜 좀 잘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힘쓰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전기차죠. 아, 그거 말고는 전기차를 제외하고서는 수소차. 수소차, 네. 뭐 UAM, AAM 요거는 UAM, AAM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기술 개발 단계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AAM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게 기술적으로 사실은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완전 자율주행보다 더 빨리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왜냐면 완전 자율주행은 정말 기술적인 난관이 너무 많고 또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좀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AM은 다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네. 이게 수직 이착륙이잖아요. 네. 수직 이착륙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 비행체가 뜨고 그리고 그 비행체를 적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심 내에 약간 공항하고 비슷한 인프라가 있어야지만 이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정책상으로 지금 여의도, 용산, 그리고 코엑스, 뭐 공항 요렇게 해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또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공간을 확보했었을 때 과연 몇 대를 운용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건 이게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면은 이게 수천 대, 수만 대 뭐 그 정도는 움직여야지 좀 사실은 규모의 경제가 돼야 네, 되는데 가능한데 이거를 그러면은 어디다 보관을 할까? 이것들이 뜰 수 있는 공간을 도시에 과연 확보를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정책과 전반적인 사회의 변화도 같이 따라와야 되는 이슈라고 같이 좀 생각을 해야 되네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UAM 그래서 구상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포트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이제는 만들 수 있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런 에어포트 같은 공간들이 이제 구상도에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지만 대규모로 UAM을 운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공간을 굉장히 좀 많이 차지하는 건 그래요? 하거든요. 아니, 수직이 착륙이고 헬기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뭐 그런가? 버스 정류장처럼 하나 뭐 이렇게 만들어서 바보 쳐다보듯이 그렇게 아니, 근데 공간이 뭐가 필요하죠? 필요하죠. 왜냐면은 그 비행기가 뜨려고 하면은 그 비행기가 뜰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위가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주차 타워 같은 식으로 비행기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위가 뜰 수가 없으니까. 근데 현대차 건물 짓는데 위에다 하고 뭐 이렇게 높은 건물 많지 않나? 근데 그게 간단할 것 같은데? 뭐 수백 대가 동시에 뜰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이젠 그런 쪽인 현실적인? 그쵸 좀 현실적인 한계가 있죠. 사실 근데 헬리콥터 같은 것도 구현된 기술이 우리가 볼 일이 잘 없고 상용화되어 있다고 하기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약간 그런 한계까지 풀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쉽지 않다. 네. 그렇죠. 뭐 기술의 엣지는 보여줄 수 있는데 이걸로 돈 벌기는 저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전 긴 관점에서 보면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건 자동차 산업이 이 정도의 낮은 밸류를 받는 건 저는 시장에서 이런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 시장의 기존의 피처폰의 공룡인데 노키아 같은 애들이 스마트폰 강자들이 나오면서 세대 교체되면서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잖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분명히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안 했을 리는 없잖아요. 망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분발했지만 스마트폰과 피처폰 태생이 달랐던 거죠. 구조 자체가. 그래서 세대 교체 변화에 실패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데 지금처럼 순수 전기차 브랜드들이
400만 대씩 파는 시대가 와버리면 BYD가 올해 450만 대 팔겠다 그러거든요. 그럼 순수 전기차 퓨어가 가버리면 기존의 이 자동차 업체들이 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거 아닌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노력의 정도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해서 우려도 시장에 저는 있는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시장에서 약간 그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패러다임 변화에 피해주다. 라고 이제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차들이 만든 전기차랑 어떤 전기차 퓨어 플레이어들이 만든 전기차 간에 이게 품질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현대기아차 전기차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혁신적인 기술로 기존과 어떤 기존의 차량하고는 완전 단절되는 혁신 기술을 통해서 전기차가 만들어져서 기술 격차가 너무 심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피처폰하고 스마트폰의 어떤 케이스가 되겠지만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품질상의 차이점은 솔직히 BYD 전기차가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보다 압도적으로 좋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이라고 하는 자기 로컬 마켓을 거의 반독점식으로 이제는 시장을 가져가고 네. 그리고 거기다가 워낙 또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중국이라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그림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기술 격차가 너무 현격해서 그렇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케이스는 확실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그 부분에서 절대 경쟁력을 가지려고 힘주는 게 소프트웨어인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율주행 결국은 이제 모터 달리고 바퀴만 달면은 다 전기차 누구나 만들 수 있으니까 소프트웨어를 승부를 보겠다. 그렇죠. 그럼 일론 머스크가 그 뭐 FSD를 완벽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현대차는 또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 건지. 현대차 그룹이 그래서 올해부터 뭐 사실 조금 되긴 했죠. 이런 자율주행이나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R&D 조직을 완전히 바꾸고 있죠. 그러니까 기존엔 사실 현대차 그룹에 보면은 사실 수직 계열화 돼 있는 구조를 좀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는 우리가 다 한다. 뭐 철강도 뭐 현대차에서 가져오고 부품사는 뭐 현대 위하는 모비스처럼 내부에서 이제 소싱을 해오고 이런 수직 계열화된 어떤 구조로 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완전 다 오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기술을 우리가 그냥 하려고 하다가 도태되기보다는 안 되면은 그 기술 가지고 있는 데 사오고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원천 기술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많이 인수합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외부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소싱을 해가지고 경쟁력을 이제 갖춰 나가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뭐 테슬라보다 못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풀 자체가 그쪽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이 더 이제 새로운 기술 쪽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네. 기술 회사의 DNA 자체를 바꾸겠다. 우리는 이제 테크 기업으로 이제 변화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새로운 인재들이 들어와서 사업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회사 자체를 바꿔보겠다. 이렇게 지금 정의성 회장님이 준비를 하고 바꿔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뭐.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만약에 현대에서 뭐 실리콘밸리나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천재들이나 이런 걸 영입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한국에 경기도 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왜냐면은 거기가 메인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이나 화성 쪽에 연구소가 있지만 미국에도 연구소가 있겠죠. 미국에도 현재 연구소에서 근데 헤드쿼터나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뭐 연구도 하고 뭐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만약에 딱 브레인인 헤드쿼터가 거기에 경기도에 제가 있으면 알기로는 그 화성급의 그 완전 메인이 4곳인가 있어. 유럽 총괄 하나 있고 뭐 미국 총괄 있고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일할 수 있게 그렇게 이 구멍가게 아닙니다. 우리 현대차 기아 자랑스러운 글로벌 기업입니다. 아니 그런 환경적인 그런 게 있나 해가지고 네. 여쭤봤습니다. 뭐 오케이. 그래서 뭐 이제 인수합병을 하는 게 사실은 현대차 브랜드를 달고선 글로벌 인재들을 데려오기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뭐 말씀하신 그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현재 이제는 뭐 슈퍼널 같은 예를 들어서 AM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밑에 있는 사업부로 이제 입사를 하는 게 아니라 슈퍼널이라고 하는 미국 쪽 법인으로 이제는 거기에서 독립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아 글로벌 브랜드가 따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자동차랑 이제 좀 연계성이 좀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사업인 경우에는 그렇게 아예 법인을 독립시켜가지고 뭐 해외에서 오퍼레이션 하는 방식으로 이제 또 운영이 됩니다. 사실 저희런 궁금증들이 우리 한국이 사실 자랑하는 자동차 기업이 전 세계를 누비인 게 저에게 좀 자부심인데 현대차, 기아가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위원님으로 보기에는 어쨌든 주주들의 입장에서 사실 좀 기대감들이 올해는 실적 면에서는 좀 실망스러울 텐데 그럼 뭔가 우리가 좀 기대해 봐야 될 만한 긍정적인 이벤트나 좀 눈여겨봐야 될 뭔가 이슈들이 조금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이제는 주주 환원책.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을 그래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과거와는 이제 수익 베이스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주주들의 어떤 목소리를 이제는 또 외면하기도 쉽지 않은 또 네. 그런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주 환원책을 기존보다 훨씬 더 강화를 하게 되면은 또 이 수익이 결국에는 주주들한테 돌아오는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낮은 밸류에이션이 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니까 주주 환원책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차가 당면한 과제 중에 하나는 이제 저가형 EV를 출시를 해가지고 네네. EV 시장에서 점유율 늘리는 거, 그리고 미국 공장 잘 돌리는 거. 미국의 EV 신공장 돌아가는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그쵸. 있지만 이게 잘 되면 또 미국에서 레벨업이 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라서 요 두 가지 포인트가 올해는 주가에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주주 친화 정책은 뭐 내부에서의 소통이나 분위기는 좀 무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뭐 회사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수익이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뭐 그런 요구들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대호응하려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과거 대비로는 그래도 많이 강화를 하려고 지금 움직임이 뭐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게 주가 측면에서 이게 마지막 질문 이게 마지막 질문은 좀 그런데 지배구조 이슈를 좀 물어보시는 채팅이 있어가지고 네. 주가 측면에서는 그거는 어떻게 또 보고 계신지. 지배구조는 사실 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저도 뭐 이렇게 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아시는 분들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라는 게 뭔가 하나의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뭐 지배구조 개편이 깔끔하게 끝나면은 네. 참 좋을 텐데 근데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배구조 개편이 뭐 아주 수면 위로 올라온 이슈라기보다는 어떤 지금 회사의 당면한 어떤 구조적인 변환 뭐 이런 것들에 이제는 대응을 잘 해가지고 그리고 또 사실 잘 경영 능력을 입증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지금 회사의 경영 능력 입증하고 그런 성과를 통해서 지배구조 개편까지 또 스무스하게 갈 수 있는 또 이런 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지 않을까. 네, 뭐 이 정도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주제죠. 말을 아끼시는. 실제로 뭘 알고 계시는데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건 아니고. 저도 전혀 실제로 모릅니다. 모르니까. 예, 전혀 모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연도에는 진짜로 현대차 좀 기대해봐도 되는 거죠? 주가 측면에서? 주가는 사실 스타트는 조금 부진하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일단 좀 소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올해 일단 경기 전망이나 아니면 판매 이런 것들을 좀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하반기부터 뭐 미국 공장이라든지 중요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1월 말 정도가 되면은 시작 발표하면서 주주하는 정책도 이제 좀 공개가 될 거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뭐 2월 달부터는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현대차가 좀 같이 좀 힘을 빡 내주면 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좀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여기서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연구위원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위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